1983년에 구소련 그 전략사령부 감시정찰 시스템에서 미국에서 ICBM을 썼다고 경보가 울린 거예요. 미국이 지금 ICBM을 쏠 일이 없는데 경보를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양빛이 인공위성에 반사돼가지고 ICBM으로 착오를 한 겁니다. 아무리 뭐 기계가 발달을 하더라도 인류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또 인류에게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뭐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는 리에임이라는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의 박문원 책임연구위원을 모시고 군사 분야에서 활용하는 AI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리에임이라고 하는 회의가 이제 오늘 개회식을 오전에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름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또 AI와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이게 리에임의 중간에 또 AI가 있어서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느낌도 들고 이게 어떤 뜻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좀 회의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리에임은 영어로 하면은 뭐 Responsible AI in Military Domain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회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 고위급 회의를 얘기하는데 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또는 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네. 인공지능이 군사적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생기는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뭐 이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뭐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회의는 2023년에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의회가 그 네덜란드 뭐 외교부나 국방부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니까 한번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서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같이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의사를 물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글로벌 중추 국가를 또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작년에 제1회 리에임 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방금 얼핏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첫 번째 회의가 네덜란드에서 있었고 이게 두 번째 대회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유치를 했을까? 뭐 분단 국가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작년에 공동 주최를 했었으니까 한 번은 네덜란드에서 했으니까 한 번은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이용이라든지 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도전적 상황 이런 걸 이제 주로 논의를 했는데 원래는 여기 좀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세 가지 논의가 주제가 있는데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이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한 48개 정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네덜란드랑 우리랑 나서서 이제 만들게 된 그런 회의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참가국도 좀 많아서 거의 뭐 100개 가까운 나라들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나라들과 관계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예, 뭐 일단 국제기구로는 보시면 유엔 군축연구소라고 이렇게 군축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도 오셨고 인권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도 오셨고 나토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뭐 국제 적십자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ICRC 여기에도 오셨고 국가별로는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여기 이제 외교부에도 오셨고 국방부에도 오셨는데 다들 이렇게 그 48개 주제에 대해서 논의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간 연구소로는 헤이그 전략연구소라든지 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미국의 이제 랜드러 연구소라든지 아슬 연구소, 뭐 대학교로는 존스 홉킨스, 조지타운, 뉴욕, 뭐 호주 퀸즐랜드 뭐 여러 대학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육군의 시험평가단 그리고 포항공대도 참여를 했었고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 인공지능 관련된 또 문제를 학계에서도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 대회 때, 그러니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1차 회의 때 이게 의제를 보니까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문제를 의제로 했다. 근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의제가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이게 인공지능이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쓸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도 쓸 수도 있고, 뭐 인사라든지 군수라든지, 그러니까 무기 체계 말고 뭐 전력 지원 체계라 그러는데 거기에도 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감시 정찰 경우에 따라서는 무인 무기 체계까지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이제 뭐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디스인포메이션이라든지 허위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여론이나 심리전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사이버전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이제 AI가 활용되는데 그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기구라고 CCW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율무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무기 쉽게 말해서 사람을 살상하는 자율무기에 대해서 논의를 금지를 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리에임 회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율살상 무기 한정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분야라든지 뭐 비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넓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또 인류에게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이제 전쟁이 이제 진행 중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이라면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예, 아마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라벤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 이제 2017년에 미국에서는 메이븐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시작을 했는데 구글 직원들이 이거는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때 반대를 해가지고 좀 중간에 자초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제 이스라엘 라벤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한 230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체 다를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무장 전투원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구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 그래서 한 3만 7천 명 정도를 무장 전투원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게 이제 뭐 그거는 사실관계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그 972라는 그 비영리 단체에서 언론 보도를 한 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형상 인식 프로그램하고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작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드론이 직접 뭐 전차라든지 목표물을 확인해서 타겟하고 정보도 보내주고 경우에 따라서 공격도 하고 또 작년에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휴대폰을 쓰다가 많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이게 음성 인식 이 프로그램이 일단 감청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이 통신이 많이 되는가를 좀 보고 그쪽 지역을 주의소라고 이제 정보를 주면 그쪽에서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원래는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소위 말해서 원격 조종이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좀 더 나간 게 이렇게 제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전을 하게 되면 제밍을 해가지고 전자파를 방해가 하게 되면 통신이 이제 끊기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원격 조종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목표물을 타겟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데 지금 일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관련 뉴스 중에 제가 보니까 최근 이제 뭐 텔레그램, 틱톡 같은 데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가짜 계정이나 봇 계정 뭐 이런 거 게시글 작성 속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계정이 또 있을 텐데 이거를 압도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팔레스타인에 좀 더 유리하게 조성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고 개연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아마 이것도 영국 BBC에서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지금 많이 쓰고 계실 건데 틱톡은 아마 친팔레스타인 여론을 좀 조성하고 있고 X 같은 게 예전에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좀 친이스라엘 진영 쪽에 지배적으로 여론을 이제 조성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이제 정치 해커라 그러는데 핵티비즘 그러니까 하마스의 핵티비즘 집단들이 SNS나 해시태그 이런 걸 이용해서 아마 심리전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좀 불리한 정보를 좀 전파하고 하마스 쪽에는 지지 언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최근에 또 이제 보면 납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 소셜 미디어 이 계정 자체를 아예 탈취를 해가지고 심리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론전에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인공지능이 인지전에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인지전이 뭔지를 잘 감을 잡기가 또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예. 쉽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사례도 좀 들어주시고. 예. 이게 뭐 아직 학계에서도 인지전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잠재 뇌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의식이 있는 부분을 공격할 것하고 아니면 잠재 의식을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지전은 뇌에 초점을 맞추되 그 잠재 의식 그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걸 인지전이라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여론전, 심리전을 포함해서 넓게 이제 인지전을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후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알 아흘리 병원에서 그때 한번 폭격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하마스에서는 이스라엘 측에서 미사일 공격을 했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뭐 알자지라의 어떤 계정을 사칭해서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쏟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자지라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 계정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마스 그 전투원들이 도청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게 그 도청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슬람의 그 지하드 요원들이 공격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인지적인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인지 그러니까 심리, 뭐 인식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이런 이제 전쟁 전장에서 드론도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예. 드론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드론은 그러면 타격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향상돼서 우수합니까? 예, 아무래도 뭐 사람이 원격 조정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제 드론이 가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재밍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갈 수 없는 뭐 전파가 좀 통신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쓰고 있는 일부 그 무기 중에는 특히 하마스가 지하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정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뭐 개발한다든지 물론 뭐 기술적으로 계속 문제는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뭐 최근에 이제 후티 반군이 그 이란산 그 드론을 2,000km를 넘는 먼 거리를 지금 공격을 텔아비브 쪽에 아파트를 공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만든 많은 드론 중에는 적외선 탐지기까지 부착해서 정확하게 이제 밤에도 야간에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보면은 전자방호 이제 전투 드론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 샤리카라고 하던데 이 무인기가 이제 밤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인공지능하고 카메라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가지고 야간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적용이 되면 당연히 뭐 무기도 그렇고 예. 그러면 미래 전장의 모습은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가기 어려운 어떤 전장이라든지 사람이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이제 사람을 안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체계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Man and Unmanned Team이라 그러죠. 멈티라 그러는데 이제 뭐 앞에서는 이제 무인 체계가 작전을 하고 뒤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이런 유무인 체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뭐 일정한 지역에서는 무기 체계만 보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조금 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좀 더 극적이잖아요. 예. 뭔가 저는 좀 더 극적인 답변을 기대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네.
전장을 상상해 본다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뭐 영화에 나온 것들이 좀 사실일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자율 무기 체계라는 말 자체가 이 자율의 의미가 뭐냐에 좀, 그러니까 인간 통제가 되는 자율 무기까지만 이제 허용하겠다는 게 국제적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인데, 문제는 그럼 어디까지를 자율로 보고 어디까지를 인정을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무기 체계를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인간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도 그냥 그러니까 원격 조정이 아니고 자율 모드로 나왔을 때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무기는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자율은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무기는 결국은 인간 통제가 된 상태에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다 극복이 돼야 가능하다. 소위 말해서 영화나 과학, 뭐 SF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무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무기가 전장에서 막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뭐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 통제가 그 이전에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무기를 쓸까 말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인간 통제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국제적으로. 인간 통제라는 건 인간이 통제권을 가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네, 기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움직이더라도 인간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기계를 멈출 수도 있고. 예. 네. 그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드론이 마치 무슨 뭐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은 다른 대륙에 있고, 근데 그 드론이 활동하는 곳은 또 다른 대륙이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이렇게 약간 게임하듯이 무슨 드론 조정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윤리적이냐 막 이런 딜레마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가장 자율무기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계가 사람을 설상한다는 게 이게 인정이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윤리적 문제일 수도 있고 국제인권법에 들어가면 그 공공 양심의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 규범이 없더라도 그게 어떤 무기 체계 사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인류의 공공 양심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전장이라도. 예. 근데 무기가 자율적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타겟팅하고 공격하는 게 이걸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윤리적 문제 논의도 있고요. 지금 초점은 뭐 윤리적 문제도 같이 논의하고 있지만 국제인도법상에 그러니까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해야 되고 공격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민간의 부수적 피해가 군사적 이익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공격을 할 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요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주로 되고 있긴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윤리적 문제도 같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되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또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무슨 뭐 공격할 때 막 돌고래한테 무기를 장착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물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무기를 해가지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지금 로봇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면 오히려 더 대체가 돼서 효율성은 그렇죠. 강화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인데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현재는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혹시 리에임 회의 이번에 오늘이나 내일 이런 관련해서는 어떤 세션들이 있는지도 좀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구별, 비례, 사전 예방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제 그 중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게 위험을 감소시키자. 위험을 리스크 미티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위험을 감소하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신뢰 구축 조치라 그래가지고 컨피던스 빌딩 메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평가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군에서 사용하게 될 때 시험 평가하고 그 검증 확인 절차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기 획득 절차에 보면은 무기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무기가
애초에 이제 군에 요구하는 요구 성능 ROC라 그러는데 요구 성능을 맞출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무기는 뭐 발사를 해보거나 정확하게 맞는지 시험을 사용해보면 되는데 솔직히 인공지능은 어려운 게 이제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딥러닝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얘들 이제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라 그러는데 네. 인풋을 주면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블랙박스네요. 예, 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험 평가나 검정 과정에서 잘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보면 리걸 리뷰라 그래가지고 제네바 제1추가 의정서 제36조에 보면은 무기라든지 전투 수단도 포함되는데요. 이게 국제법적으로 금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리걸 리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또 결국은 이제 리걸 리뷰를 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 인간 통제는 기계에 대해서 또는 기술에 대해서 인간이 통제권을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당연한 것 같아서 꼭 지켜줘야 되는데 또 그런 반면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제 AI를 쓴 게 예를 들면 뭐 철책선에다가 AI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게 했는데 그게 사실상 그것만 믿을 수가 없어서 또 사람대로 보초를 쓰거나 감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중으로 비용이 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이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같이 가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현재는 조금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대부분 인공지능이 자율화 단계 처음에 보면 전체가 다 통합돼서 하면 인력 감축 효과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아직 통합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시스템을 계속 통제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원이 줄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게 되면 나머지 필요 없는 인력을 다 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전방의 과학과 경계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존에 인원들이 그러니까 감시 경계하는 인원들은 줄였지만 근데 그 인원들이 딴 데로 가서 일을 하냐 그건 아니고 후방에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다 만약에 정리가 되고 AI가 그걸 다 뭐 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감축은 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질 거다. 더 정교화될 거고.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인공지능 개발은 결국은 뭐 군사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따로 뭐 군납 기업에서만 한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참가한 건가요? 회의에? 예. 그 대부분 그 군사 기술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이터 분야 국방 챗 GPT도 결국은 GPT 기술이 민간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 군수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에서 쓰는 기술을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군이 뭐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기술을 갖고 와서 군에 맞게 특히 이제 보안 쪽에 이제 문제가 없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 대신 이제 무기 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 특수한 국제인도법상의 어떤 구별, 비례,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 문제를 조금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특수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민간 기업이 그대로 또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문제는 결국은 무기 체계에도 많은 기술이 물론 군 자체에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기존의 민간 기술을 또 접목해서 또 무기 체계를 또 개발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보니까 첫 번째 세션, 그러니까 총 3개의 세션 중에 첫 번째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군사 분야 인공지능의 함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혹시 뭐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이런 데 AI가 미칠 영향도 다뤄지나요? 예, 아마 일부 그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인공지능이 모든 무기 체계 앞에서 말씀드린 활용되기 때문에 핵이나 뭐 대량 살상 무기도 당연히 활용이 될 수는 있겠죠. 1983년에 그러니까 구소련 거기 페트로프 중령 사례를 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1983년. 예. 당시 이제 그러니까 구소련 그 전략사령부 감시 정찰 시스템에서 미국에서 ICBM을 썼다고 경보가 울린 거예요. 근데 이 페트로프 중령이 볼 때는 미국이 지금 ICBM을 쏠 일이 없는데 하고 그 경보를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뭐 대단하네요. 그걸로 이 사람이 뭐 이제 불이익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태양 빛이 그 인공위성에 반사돼 가지고 그걸 ICBM으로 착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무리 뭐 기계가 발달을 하더라도 그 분명히 바이어스라든지 에러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그 수치가 낮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치명적인 어떤 인류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때 만약에 그거를 그 페트로프 중령이 이제 뭐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라고 막 나갔으면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해서 핵 전쟁까지 날 수도 있었다. 예. 그럼 그거가 가지는 함의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번 회의 끝나고 블루프린트 투 액션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 20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저희가 이제 만들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핵무기 관련 문제도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된다. 인공지능이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이 핵무기를 통제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군사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의 이행이라는데 책임 있는 사용은 뭘 의미합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민사, 형사, 뭐 행정, 정치인은 뭐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국제적 논의는 국가적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이제 논의를 안 하려다 보니까 사후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시험 평가 문제라든지 리걸 리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사이버 분야를 포함해서 주로 이제 기술 분야, 법률 분야, 규범, 윤리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분야 이 세 분야로 나눠서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분야에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세션이 남아서 여쭤볼게요.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뭐 다른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무기 체계 그 수출 그러니까 AI도 인공지능도 이게 이중용도 기술이라서 민간에서 당연히 사용되고 있고 군에서도 평화적으로 사용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심각한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 게 문제인데 이 경우에 이제 AI 인공지능 어떤 수출 통제라든지 무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당연히 뭐 안전과 윤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뢰 구축 조치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기술이 있는 국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정보를 다른 국가하고 좀 공유를 하자. 뭐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간행을 좀 공유를 하고 좀 잘 모르는 국가는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 사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마 지속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에임이라는 게 워낙에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세히 여쭤봤는데 덕분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박문헌 책임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